오늘 이제 뉴스해부에서 좀 집중적으로 다뤄볼 사안인데요. 예.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잇따른 정치인 수사. 기획 사정일까? 네. 최근 이제 정치인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잇따르고 있잖아요. 예. 국가정보원이 뭐 여야 국회의원들에게도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게 지금 정치권으로 논란이 확산될지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잖아요.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청와대로만 간 게 아니라 네. 여야 의원 5명, 뭐 그래서 네. 뭐 여권 몇 명, 야권 몇 명 숫자까지 구체적으로 보도가 되던데 여기서 네. 플러스 알파 이런 보도까지 나왔잖아요. 맞아요. 오늘 한 신문이 또 보도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이제 검찰이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고 또 이보다 앞서서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의 그런 수상한 돈거래 흐름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가 나왔죠. 네네. 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뭐 검찰이 이제 조만간 또 불러서 한다고 하고 오늘 또 사의를 표명을 했으니까 전 수석이라고 해야 이전 맞을까요? 수석 그럴까? 네네. 이제 수사를 전전 수석에 대해서도 벌이고 있고요. 네. 이렇게 잇따르는 정치인 수사에 대해서 한 보수 신문이 국회 정보위원 어떤 분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썼는데요.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변창훈 검사의 죽음으로 검찰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이 거세진 상황에 검찰이 정치권 사정으로 위기 국면을 돌파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전병헌 그 전 수석 그죠? 네. 전병헌 전 수석 보좌진 수사 초기 단계도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었어요? 네,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이제 검찰이 자신들에 대한 뭐 비판, 논란이 가열되니까 정치인들에 대해서 기획 수사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데요. 예. 이런 시각을 검찰 출신의 변호사들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김광삼 변호사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정권이 바뀐 다음에 검찰이 안정이 안 되었고, 그럼 이제 안정이 되다 보니까 자기들 가지고 있는 수사를 계속 진행한 걸 볼 수도 있고, 뭐 타이밍에 있어서도 검찰이 정권에 입맞추는 식으로 적폐 수사만 하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비난이 좀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수사의 자료를 가지고 균형감 있는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의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균형감 있는 수사를 보여주기 위한 의도다. 네, 적폐 수사만 하는 모양새로 비춰지는 게 조금 그렇다. 네. 그러니까 김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검찰이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단서를 포착을 하고 있었는데 네네. 적폐 수사 때문에 지금 인력이 굉장히 많이 투입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른 수사를 할 여력이 없다가 자칫 뭐 검찰이 적폐 청산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또 그런 뭐 보도도 있었고요. 예. 네, 그래서 그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뭐 없던 일을 일부러 만들어내고 없던 사건을 일부러 만들어서 뭐 무에서 유를 창조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게다가 또 이제 뭐 검찰 기획 수사가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해두는데요. 하나는 정말 검찰이 계획하에 하는 기획 수사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거를 문제 삼고 있는 건데 정권의 하명을 받는 기획 수사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중에 지금 두 번째냐 이렇게 막 일부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명 수사 아니냐. 근데 그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그리고 오늘 관련해서 또 한겨레는 이런 보도를 했거든요. 검찰, 청와대, 법무부 수사 사전보고 없앴다. 그러니까 검찰이 압수수색이나 체포 같은 본격적인 수사를 하기 전에 뭐 청와대나 법무부에 누가 수사 대상일지 뭐 어떤 내용일지 알려줬던 이런 관행을 없앴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보도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청와대 하명은 성립할 여지가 없고 그렇죠. 청와대 기획사정은 원천적으로 그러니까 성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청와대가 검찰 수사를 조율할 여지 자체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남는 문제가 검찰이 자체적으로 기획 수사를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가능성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특수부 검사 출신 강민구 변호사랑 전화를 해봤는데요. 이 가능성도 별로 없다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우연히 수사 시기가 맞아 떨어진 거지 검찰이 모든 것을 기획해서 이때 터뜨리고 저때 터뜨리고 이런 것은 아니라면서 색안경을 쓰고 볼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검찰이 수사하는 것 중에서 이 개인 비리 수사는 이런 정치색을 띠지 않아요. 개인 비리는 정보가 들어오면 그때그때 수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묵혀두거나 쌓아놨다가 이렇게 필요할 때 뺏으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수사라는 거는 그 타이밍을 놓치면은 정보가 다 새고 어떤 그 제보자들도 마음이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파일로 갖고 있다가 이렇게 시기적절하게 뺏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개인 비리는 정보가 들어와서 검찰이 수사를 했고
그게 때마침 지금 터지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네. 개인 비리니까 또 수사 기법상 이 타이밍 놓치면 수사가 어려우니까 그때그때 하는 거다. 네네. 이런 그렇죠. 주장이네요. 네. 네.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그래도 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냐 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강 변호사는 지금의 야당이 사실 과거에는 여당이었고 꽤 오랫동안 집권을 해온 집권당이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비리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뭐 야당 탄압이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억울한 것이 있으면 법적으로 밝히면 되는 거지 모든 것을 굳이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네. 또 새로 들어온 소식이 있거든요. 예, 아까 예. 뭐 이제 국정원이 국회 여야 의원들에게 뭐 특활비 특수활동비 중에 일부를 줬다. 그런 네. 거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검찰이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네. 박근혜 정부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받는 정황을 오. 포착해서 예. 수사 중이라는 지금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네, 사정당국은 이 최 의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있을 당시에 네. 국정원에서 특활비 명목의 돈 1억 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오, 의심되는 단서를 예. 확보했다 이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예. 최 의원은 지난 그 여권에서 친박근혜계로 핵심적으로 활동을 하기도 했죠. 진박이라고 했죠. 진박.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최경환 의원 측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의혹을 부인을 하고 있는데요. 예. 아무튼 검찰이 관련 내용을 토대로 최 의원 측에 또 조사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낮에만 하더라도 이 의원들에게 특활비가 갔는데 그게 또 아니다라고 네. 하는 보도도 있었는데. 네, 국정원에서 뭐 그런 근거 자료가 없다 이런 얘기도 근데 내기도 또 몇 시간 만에 했었습니다. 아닌 또 실명이 등장을 했네요. 네. 이건 좀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주의를.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네, 이번 사안도 조금 더 이제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응과 관련된 건데요. 네네. 어제 이 전 대통령이 바레인 방문 마치고 귀국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좀 뭐 지진 때문에 약간 좀 묻혔죠. 묻혔는데요. 네. 출국 때처럼 한마디 할 거다 이런 예상을 깨고 일절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 하긴 했어요. 뭐 날이 춥다든가. 아, 네, 하긴 했네요. 날씨가 워낙 추웠으니까요. 네네. 근데 이제 이 전 대통령의 말은 몰라도 행보는 조금 얼추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대비해서 측근들과 논의를 했다는 보도가 이미 나온 바가 있잖아요. 있었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맥락은 같은데 조금 다른 움직임 하나를 포착을 했거든요. 네네. 이명박 청와대에서 근무한 측근 한 사람이 저희에게 밝힌 게 있는데 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여일 전쯤에요. 이종찬 전 민정수석이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변호사 6명을 모아서 점심을 먹었다고 하는데요. 네네. 이 자리에서 이 전 수석이 누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변론할 건지 또 변론에 참여할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한 변호사가 대상자들에게 문자를 돌렸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준 사람은 아직 없다고 하네요. 답을 제가 변론하겠습니다라고 답 준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 네. 참 이것도 재미난 대목인데. 네. 왜 그랬을까요? 이것도 재미난 대목인데 그건 뭐 차차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고. 네, 좀 말아끼기 모두에 들어간 거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 근데 지금 이 말대로라면 네. 기소당하는 걸 그 검찰 수사를 받는 걸 기정사실로 놓고 대책을 짜는 수준이 아니라 실무 대응 준비에도 이미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좀 말을 아끼고 있는 게 사실 즉흥적으로 얘기했다가 이렇게 좀 자칫 삐끗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수사 대응에 조금 지장을 줄 수도 있고요. 어제 이제 귀국하면서 말을 안 한 게 네. 이런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예, 네,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 출국할 때는 뭐 전날에 막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네. 사전에 좀 준비된 것으로 보이는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그렇죠. 보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지금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네. 전해주셨던 이종찬 전 민정수석 아마 이분이 그 출범 직후에 2008년에 청와대 민정수석을 했던 분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20여일 전이라고 하는 네. 이 시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뭔가 겹쳐진다는 네, 이걸 말씀이신가요? 좀 복기를 해보면 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구속되고 국정원 댓글 공작에 대한 수사가 한창 진행될 때 이명박 전 대통령 별로 이야기가 없었고요. 네. 연예인 블랙리스트 작성 사실 공개된 9월 초까지도 별로 직접 대응 안 했습니다. 네. 근데 9월 28일에 돌연 페이스북에 입장을 밝히거든요. 네, 글을 올렸죠. 네. 이게 바로 20여일 전입니다. 아. 그러니까 시점이 겹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때를 기점으로 이 전 대통령이 이렇게 사법 대응 준비에 들어갔다. 이런 그렇게 얘기가 볼 될 수 수가 있는 있을까요? 거죠. 네. 그러면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요? 이게 좀 이 페이스북 발언, 그다음에 출국 발언 이걸 유심히 살필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두 번의 발언 이전에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아, 이전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자, 9월 28일에 네.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기 사흘 전에 더불어민주당의 이철희 의원이
대통령이 청와대 문건을 하나 공개합니다. 김태호 당시 대외전략기획관이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면서 사이버 사령부 군무원 증원을 협의했다는 내용의 문건 기억나시죠? 파장이 상당히 컸었는데. 네, 그리고 그 출국 전 그 발언이 있기 전날 새벽에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구속이 되는 거죠. 두 건 모두 뭡니까? 사이버 사령부랑 관련이 되네요. 관련이 되는 거죠. 네. 바로 여기서 좀 봐야 되는 게 왜 그러면 그 이전에는 대응을 안 하다가 사이버 사령부 문제가 집중 불가하게 되니까 이때부터 대응 준비에 들어갔느냐. 자. 그 전에는 VIP에 보고됐다는 내용의 문건이 있었지만 VIP 지시사항이라고 하는 문건은 거의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사이버 사령부 문건은 지시사항이었습니다. 지시사항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고 보고받았다는 내용의 의혹이 제기가 됐고 이를 뒷받침하는 문건까지 공개가 된 것이죠. 정리하자면 네. 다른 건 사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대응 수위를 조절을 했지만 이 건에서는 결국은 맞닥뜨려야 될 것 같다. 라고 판단하고 대응 준비에 들어갔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자, 다른 건들에 대해서도 사실 뭐 대비를 하겠지만 네. 특별히 이 건에 대해서 이제 대비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닌가. 그렇죠. 보여집니다. 예, 물론 뭐 다른 것까지 검찰 수사는 다 이루어지겠지만 포인트를 여기에 두고 있다. 이 점을 한번 추정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이따가 수능 연기한다 일주일 전격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학교가 전부 다 금이 가고 무너지고 막 이랬다고 하니까 안전 때문에 당연히 어찌 보면 당연한 조치다 이런 반응도 있고 후딱 그러니까 치렀어야 되는데라고 하는 사실 이제 뭐 시험 보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현실적으로 지진 소식을 듣고 달려간 포항 현장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늘 브리핑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포항 지역 수험생도 그렇지만 이제 또 1, 2학년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에 수업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일단 포항시의 수험생들은 최대한 가까운 인근 지역에서 시험장을 마련해가지고 수능을 치를 것으로 보이는데 조금 전에 연결했던 수험생 연결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수험생들 설문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니까 좀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교육부가 이제 뭐 모레까지 결정을 한다고 하고 학생들에게도 뭐 21일 정도의 안내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정부는요 포항시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는 절차 지금 밟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뭐 그거에 대한 국민적인 이론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나저나 여진이 계속되고 있어서. 오늘도요 포항에서 이제 규모 3.6의 강한 여진이 발생을 했거든요. 기상청이 이 여진의 진도를 V 등급으로 측정을 했는데 이 V 등급이 어느 정도냐 하면 거의 모든 사람이 지진동을 느끼고 잠자는 중에도 이제 깰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오후 6시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그러니까 어제부터 발생한 그 여진이 모두 48차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이제 발생을 했던 것 같고 이 가운데 44차례가 규모가 2.0에서 3.0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5.4 규모의 본진이 발생한 뒤 2시간 20분쯤 후였는데 오후 4시 49분쯤에 4.3 규모의 여진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본진 다음으로 이제 큰 규모였고 오늘은 오전 9시 2분쯤에 그러니까 오늘 가장 큰 규모인데 3.6 규모의 여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포함해서 3.0에서 4.0 규모의 지진이 3차례 지금 여진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본은 지진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패턴을 분석을 해봤더니 본진의 어떤 규모가 5.0이면 그 다음에 4.0, 그러니까 1이 낮아진다고 하더라고요. 1이 낮아서 4.0짜리 여진이 4번 발생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1이 내려져서 3.0 여진이 또 4번 발생하고. 그런 이런 패턴이 조사된 게 일본에서 있다는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요. 그럼 이게 이제 계속 피라미드 구조로 이제 확산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제 어제는 그래도 2.0대로 좀 많이 내려갔다가 오늘 다시 이제 3. 몇 대로 강하게 나니까 또 많이 놀라셨다고 그러니까요. 해요. 자, 그리고 또 이 포항 지진 여파가 탈원전 정책 이야기로 또 연결이 되는 게 있습니다. 뭐 이슈의 중심으로 이제 다시 떠오르고 있는데 일단 이번 지진이 원자력 발전소 운영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한국 수력 원자력이 밝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지진을 계기로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또다시 커지고 있는데요. 환경 단체들은 핵발전소 건설 이제 멈춰라. 그리고 적극적인 탈원전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 지역 시민단체들이요. 이번 지진의 진앙 역시 한반도 동남부 일대 양산 단층대였다면서 한반도 동남부 일대는 활성 단층이 많은
연약한 집안이라서 지진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들은 신고리 일대 최대 지진 규모가 7.5까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신고리 5, 6호기는 지진 규모 7.0의 내진 설계로 계획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그렇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이번 지진에도 원전 운전에 이상이 없는 사실이 원전의 안전성을 입증한다는 거 그렇게 볼 수 있느냐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하는 쪽도 있거든요. 예, 한 원자력공학과 교수님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원전은 해당 지역에서 예측 가능한 최고 규모의 지진보다 높은 기준으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도 충분히 안전에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고리 5, 6호기를 두고 공론조사 결과가 있었죠. 5, 6호기는 일단 건설은 재개하는데 장기적인 방향에서는 탈원전으로 가는 게 맞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오늘 또 이제 인터넷에서 꽤 화제가 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 지진에 놓고 인공 지진일 가능성 이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 때문에 지진이 발생했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인공 지진. 그렇습니다. 이 이제 그 문제가 제기가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좀 이 문제도 조금은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하거든요. 이런 주장을 하신 분이 고려대 지질학과 이진환 교수인데요. 이 교수는 포항 지진의 진앙지에서 가까운 곳에 지열 발전소를 건설 중이고 그것이 단층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예, 이게 땅 속으로 이제 구멍을 2개를 파내는데 한 곳에는 물을 집어넣고 땅 속에서 이제 그 물이 데워지면은 다른 구멍으로 뽑아 올려가지고 그 뜨거운 물에서 뿜어져 나오는 증기로 그러니까 전력을 생산하는 겁니다. 네, 이진환 교수 주장대로라고 하면은 이 근처에서 작은 규모의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자기가 이제 관측을 했다는 건데 때문에 이 지역의 지진 발생 위험성을 걱정해 왔다. 이렇게 지열 발전소 때문에 지진이 발생했다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그러면 해당 지열 발전소는 뭐라고 하던 거예요? 네, 여기 경북 포항 지열 발전소 건설 사업을 주관하는 업체가 오늘 해명 자료를 냈거든요. 지열 발전소와 포항 지진은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해명 자료를 보면요. 지열 발전소가 진앙지와 가까운 곳에 이제 건설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지난 2012년 9월에 착공해서 지금까지 이게 시추공 2개를 확보를 했고요. 또 이 사이로 물이 흐를 수 있게 하는 과정을 앞두고 지금 준비를 하는 작업을 위해서 공사를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장 작업이 중단되고 2개월이 지나서 갑작스럽게 이제 지진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지열 발전 현장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업을 멈춘 2달 동안 연구단이 현장 주변에서 정밀 지진 관측 시스템으로 계속 지켜봤는데 단 한 차례도 이런 뚜렷한 지진 활동이 관측된 바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인공 지진의 가능성 과연 좀 어불성설일까? 그러니까요. 궁금해져서 어제 그 색다른 시선에서 우리 프로그램에서 인터뷰했던 GI 집안 연구소 김성욱 소장에게 물어봤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정확하게는 인공지진이가 아니고 유발지진이라 그러고요. 포항지진 진앙지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지열발전소는 현재 가동 중인 것도가 아니고요. 완공이 되어 있는 상태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전조 현상도 관측되지 못했다 하는 것들, 그리고 지진 관측에서 횡압력이 작용했던 사례들로 보면은 지열 발전소 때문에 생겨난 즉 인공적인 구조물에 의해 가지고 생겨난 유발 지진으로 보기는 어렵겠다 하는 게 제 소견입니다. 네. 그리고 김성욱 소장이 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유발 지진이라면 이 정도로 이제 수십 차례에 걸쳐서 짧은 기간에 지금 여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여진이 생기기 상당히 어렵다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공 지진, 그러니까 또 유발 지진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려대 이진환 교수와 연구진들의 추가적인 분석 자료가 나와봐야 조금 정확한 확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논란이 있었다는 정도로만 가름을 하고요. 자, 또 다른 뉴스 한번 살펴볼까요?